안녕하세요. 3시 30분이 됐어요. 저번 주 수업하고 오늘 수업해서 아쉽지만 2회 수업하고 저하고 이제 더 이상 수업할 기회가 이번 학기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빈곤이 뭔지에 대한 얘기, 그거 하기 전에 한국의 주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뭐 꽤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1950년 전쟁이 나고 난 후에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이제 정책을 설립했다는 거와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더욱이 뭐 광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욕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업적도 꽤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학창 시절에는 뭐 저도 데모에 참여하고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뭐 지금 정치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일단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래서 수원국에서 이 뭐 원조를 해주는 공여국이 됐죠. 이와 같이 이제 큰 발전을 하는 데는 기업이 있었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을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이 좀 있었는데 그걸 혜택이라고만 볼 수는 없죠.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기업은 누가 이제 돈을 벌게 해주냐면 소비자가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오너가 이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돈을 주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돌고 도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개개인의 많은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살기 좀 어렵다고 정부에다 대고 돈 내놔라, 뭐 내놔라, 아니면 정부가 이제 모든 걸 다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빅브라더와 같은 현재 상황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이제 쪼그라드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더더욱이 요즘 우리나라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세계적인 어떤 발전이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크게 뉴스를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동은 항상 화약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제1의 화약고는 중동 지역이었고 제2의 화약고는 한반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왔는데 일단 제1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 쪽과 관련해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해가지고 며칠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UAE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리고 바레인 아주 조그만 나라긴 하지만 세 나라가 합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무슬림 이제 이슬람정에서도 구약은 동일하죠. 유대교에서도 구약은 동일하고 기독교에서도 구약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시작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한 명은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후손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삭을 낳게 돼서 이삭의 후손이 뭐 지금의 이제 기독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또 이제 80세에 낳았던 자식이라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무슬림 이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이제 조상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있는 이제 묘지에 가게 되면 이 서로 간에 이제 같이 참배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나눠 가지고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그쪽에 참배하는 시간 또 이제 무슬림이 참배하는 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이 굉장한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중동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느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한반도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남중국해가 되겠죠. 그래서 남중국해냐 한반도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금 엄혹한 현실에 지금 다 맞춰 있는데 그런 얘기 별로 하지 않고 있죠. 우리 대비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밤낮 정치 싸움하고 있고 누가 저기 할 거냐 뭐 그런 얘기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뭐 국가에다가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나. 뭐 하여튼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후진국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가능하다면 우리 세계사도 좀 제대로 알고, 세계사가 아니라 세계의 어떤 이 흐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수업을 참여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발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저번 주 수업의 빈곤에 대해서 얘기하고 발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지만 일단 오늘도 다시 한번 발전에 대한 거를 복습하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세계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상당한 그 영향을 많이 미치죠. 물론 기독교 전에 카톨릭이 있었어요. 근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카톨릭 신자한테 좀 죄송한데 뭐 저도 저희 카톨릭에 한번 나간 적도 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카톨릭에서는 제 그 신부들이나 그 성당의 어떤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 토지나 노예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소설책에도 나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더더욱이 이 태절이란가 하는 그 수사에 의해서 금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의해서 돈통에 자기 돌아가신 조상이 이 천국으로 가네 뭐니 하는 그런 어떤 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에 의해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새로운 어떤 이 계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가 탄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사람도 이 문제는 많았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제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어떤 굉장히 험악한 말을 해서 그게 바로 그 히틀러에 대한 어떤 이 아이들 제형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하여튼 기독교가 일단 시작이 되면서 뭐 진보라고 하는 개념,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사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진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진보가 아니라 이 정말 그 발전하고 하는 진보 이념이나 계몽주의 사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발전의 시작은 뭐를 볼 수 있냐면 YMCA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민주주의의 그 시작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YMCA라고 하는 노래를 보게 되면 상당히 게이들이 좋아해요. 하여튼 그런 개념도 있지만 아주 너무 나가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YMCA가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독교 신앙을 제공하면서 이 계몽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개념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식민주의를 탈퇴하고 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다 서서히 그 식민지를 갖고 있어봤자 처음에 조금 도움이 됐지 그 다음부터는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스페인은 뭐 더더욱이 할 거 없고, 뭐 네덜란드도 그랬고 식민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원을 좀 가져갈 수 있죠. 약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져가는데 이 문제는 그 이후에 그 국민 식민주의 어떤 나라에서 이 체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모든 걸 계속 약탈해 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식민지를 갖고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얘기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일본의 이 식민주의 한반도를 식민지를 하냐 마냐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뭐 이등방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반대했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조선을 식민지로 갖게 되면 이 일본은 발전시키는 돈에 조선에 더 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 발전이 된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죠. 물론 그러다가 이 안중근 의사에서 저격을 당하는 바람에 이 강경파에서 대한민국이 빨리 식민지가 된 어떤 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뭐 안중근 의사에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뭐 그런 어떤 식민주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서서히 다 식민지를 내려놓죠. 반대로 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식민지를 계속 갖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자원이 많고 그래서 전쟁을 벌였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 운동에 의해서 이 초대 그 이스라엘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어떤 거, 한편으로는 제 군사적인 협력에 의해서 이 그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는 저희 군사적인 독립하게 된 일본의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에 군사적인 어떤 이제 그 이 지원 이제 그 훈련을 많이 시킨 보람에 의해서 뭐 보람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이 그 거에 의해서 이 그 네덜란드를 물려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상당히 많은 게 변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 그 영국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이제 세계의 그 특히 그 하나의 민주국가에서의 그 핵심 국가로 떠오르게 되죠. 물론 한쪽에서는 저희 소련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또 저희 그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일단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쯤만 해도 사실 저희 영국의 그 파운드화가 이 그 완전히 기축 통화였어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파운드는 통화했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2차 세계 대전이 나면서부터 저희 이 일단 이 이제 달러화라고 하는 걸로 모든 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달러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의 1945년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무렵 한 194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년인가 3년인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의 뉴햄셔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동부 저 위쪽에 거기에 브레이튼 우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 협정을 맺어요. 어그리먼트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이제 이걸 맺게 되는데 이 그 협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축통화를 달러화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찍소리 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IMF나 아니면 IBRD 우리 국제부흥 그 개발은행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가트 체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적에 독일이 둘로 나눠지죠. 서독과 동독으로. 그래서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독은 이제 소련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체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미국의 마셜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에 의해서 마셜 플랜이 생겨서 이 서유럽 특히 저희 서독을 중심으로 한 저희가 이 지역을 크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그 계획이 세워져요. 그걸 갖다 마셜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셜 플랜에 의해서 서유럽 쪽에 발전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아시아 쪽에도 조금 발전하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덜했고 더더욱이 아시아 쪽은 조금 사람들의 그 이 머리가 이 좀 깨어나질 못했던 시절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 80, 40여 년 요 당시에 보게 되면 여전히 제 그 왕을 찾고 전체주의 국가를 찾고 뭐 그런 어떤 뭐 그게 좀 완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민주주의 국가로서가 아니라 뭐 어떤 제 그 이 서로 간에 저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어떤 그런 정책을 생각한다. 어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 정신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세습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탈피할 수 있는 상황을 별로 이렇게 맞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럽은 그래도 많이 깨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셜 플랜에 의해서 상당한 많은 자금이 지원됐고 그래서 유럽이 다시 전후 복구를 하기 위한 그 정책을 하게 되죠. 그게 마셜 플랜이 되겠습니다. OEEC 이것도 제 국제개발과 갖게 되는 이제 시장인데 제가 이거 약자를 조금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당시에 물론 저희 그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는 저희 그 대통령이 트루만으로 막 바뀌게 되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취임 연설을 하면서 포인트 4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4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보다는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개발도상국에 뭐 교육이라든지 네 가지 점에 대한 발전을 해야 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이 취임 연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발전이 이제 세계적인 발전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그
이제 그 나라들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 더더욱이 또 이제 이 아시아 쪽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이 저희 그 동남아 쪽에서는 과거에 상당히 많은 저희 그 자원을 갖고 자원 부국이죠 그쪽에 사실 뭐 이 굉장한 숲도 있고 밀림도 있고 또 뭐 동물들도 많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뭐 커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 보니까 거기를 식민지화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에 저개발 국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60년대는 콜럼버 플랜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원조 기구들이 이제 그 계획이 세워지고 선진국 원조 기구가 창설되기 시작합니다. 자, 반면에 이 당시에 이제 45년이 지나고 나면서 최초의 저희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죠. 대리 전쟁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구축이 돼요. 그 하나가 이 그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커미컨이라고 하는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서로 간에 무역이나 아니면 교류를 하지 않죠. 아주 여기서도 저희 이 핵심적인 국가들끼리는 저희 뭐 협상도 하고 했겠지만 그거는 저희 형식적인 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저희 이 실제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었죠. 사실 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당시에 소련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물건을 팔러 대대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중국, 옛날에 중공에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그런 데서 나오는 라디오 방송조차도 듣지 못하게 잡음을 넣어가지고 방송을 했던 시절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 뭐 러시아의 여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전의 시작은 기독교의 YMCA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브레이턴 우드 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IMF라고 하는 건 우리가 1997년에 겪었죠. 그래서 이 IMF라고 하는 이 국제 통화기금이 만들어져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죠. 이거 IMF가 우리나라만 지원받았던 거 아니에요. 1970년대 중반에는 영국도 IMF 체제에 들어갔었어요. 마가렛 대처 수상 전에 뭐 그런 식으로 이거 지원받았다 해서 창피한 역사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을 보게 되면 창피한 역사 다 지워버렸는데 사실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도 앞으로 역사에 제대로 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제 뭐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지만 요거에 대한 거 하나 볼게요. 뭐 티클 다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트리클 다운 이걸 갖다 낙수 효과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몇 개 선진국 빼고는 있는 거 그냥 나눠 먹자라고 얘기하죠. 있는 지식들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발전시키느냐. 지금까지 한 것도 많이 발전했는데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업도 아주 돈 잘 버는 기업 그거 나눠 먹자라고 했는데 그런 건가 아니라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그 후에 협력업체들이 발전하고 그 협력업체들이나 아니면 기업에 의해서 이 국민들이 취업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급여가 늘어나서 이 좋은 물건들을 사게 되고 그러면 기업은 다시 또 돈이 생기니까 또 다시 좋은 물건을 만드는 혁신을 또 가져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체계죠. 그래서 낙수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서는 낙수 효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자, 나눠 먹자. 특히 저희 그 저소득층을 생각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라는 게 상대적인 저소득층입니다. 그 저소득층을 생각해 가지고 자기 표를 생각해서 이 나눠 먹기 얘기를 하는데 그 결코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의 발전이나 세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OECD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 발전한 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1970년대 들어오게 되면 석유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동네에서 가장 어깨에 힘주고 다니신 분이 누구였냐면 연탄 가게 아저씨였어요. 이분한테 잘못 보이면 연탄도 안 팔아요. 그래서 연탄 가게 아저씨한테 잘 보이고 오시면은 커피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좀 연탄 몇 장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만큼 저기 석유 위기가 그 파동이 나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4차 전쟁이 벌어지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소련에서 엄청난 석유 자원을 갖고 있는 소련에서 민주주의 국가 다 망해라라고 해가지고 석유를 안 판 적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여부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 석유 위기가 도래하면서부터 이 상당한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아주 냉각기죠. 경제적인 어떤 냉각에 가져오기도 하는, 그래서 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죠.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70년대만 해도 이제는 새로운 그런 어떤 과거에 갔던 그 지리적인 식민지를 갖자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의 원리가 아니라 종속이라고 하는 이론에 의해서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만약에 어떤 선진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였다, 대한민국이었다 이제 70년대. 그럼 대한민국에다 대고 이거 만들어라라고 물건을 하나 저희가 하청을 줬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그걸 만들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희 그 물건을 뭐 좀 바뀌게 되면 물건을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희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에서. 그러다가 안 되면 그 회사 팔어. 이런 식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이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으로서 남고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그런 어떤 하청업체 수준으로서 계속 남는다라고 하는 게 종속 이론이 이 당시에 굉장히 이제 팽배했던 시절이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지금의 이제 좌파라고 얘기하신 분, 실제 지금 정권에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몰래 보던 책 중에 하나가 막시즘이었죠. 이렇게 물론 뭐 이게 대단한 이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그 왕립 도서관에서 자기 멋대로 썼던 거 아닌가. 뭐 경제 이론은 다 개판인 이런 걸 가지고 뭐 굶어 죽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제 대두되면서 그 종속 이론이 막시즘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게 세계가 좀 더 혼동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 90년대 들어오게 되면 요즘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 동독과 서독 간의 이 담을 허물죠. 그걸 갖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담을 허물어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런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하여튼 이 하여튼 세계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아니라 다시 이 민족주의화라는 걸로 되돌아가고는 있지만 2000년, 20년 또는 2018년 특히 이제 그 4년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세계화가 아니라 민족주의화라고 하는 걸로 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화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확산돼서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밤낮 세계화 국제화 그래서 또 신발 가게 했냐라고 하는 그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이 그 이 화자 붙이기를 좋아했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뭐가 돼요? 다시 또 저기쯤은 그 정책이 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위기가 들어오죠. 어떤 위기냐면 또래는 이 장하성이라고 하는 우리 경제신 있죠. 그분의 사촌 동생인가 하는 우리 장하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쓰신 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나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이 나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글로벌 위라고 하는 거 세계화에 대한 거를 굉장히 못마땅한 걸로 쓴 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이 이 언어학자로서 MIT 대학에 이 사람이 굉장히 옹호했던 그런 글인 거기에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위기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세계화가 확산되면 또 조금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이론이 나오고 그거를 또 이제 좀 이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또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점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생기면서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안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담론이라면 디스커션이 영어로.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세계화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무조건 세계화다 그러면 시장 만능주의냐 아니면 시장에 대한 거를 국가가 개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세계화 해가지고 국가 간에 이 마구 뭐 비자 없이 마구 왔다 갔다 하자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 보게 되면 AOC라고 하는 오카시오 코르테스라고 하는 뉴욕주의 하원 의원이죠. 여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무나 다 미국에 와라 뭐 그런 식의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그거 썩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식의 정책을 피기도 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1세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2000년대 글로벌 위기가 지금 이제 초래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가 더 좋으냐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모르죠. 여기 G77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G77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G7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에만 해서, 좀 세계화에 굉장히 좀 이 자유진영도 아닌,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제3세계가 있죠. 그 제3세계가 77개국이 모여가지고, 유엔에서 결의안을 가져온 게 있는데, 그 나라들이 77개국이다 그래서 G77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나라들이 뭐 주로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G77은 정상 국가는 아니고 제3세계였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이 제3세계로서 남는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개발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1950년대에는 물론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완전히 폐허에서 새로 시작돼야 되겠죠.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 엄청나게 빠르게 하죠. 이러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1960년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악화되는 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 수지라고 하는 이제 물건이 파는 것도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기업들도 이제 이 조금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 간에도 이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니까 좀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는 수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팔려 그러면은 세금을 좀 왕창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죠. 자, 이렇게 생겨서 두 가지 이 재원 부족 뿐만 아니라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는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 자원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자원이었던 이 석유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가 부족한 건 아니라 땅속에 있는 석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중동 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라는데 안 팔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아시아 쪽에 가장 인구 많은 아시아 쪽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빵만 가지고 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도 있지 않느냐. 좀 이제 일요일 날도 좀 쉬어야 되고 토요일 날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1980년대, 90년대까지 토요일 날 오전 근무했었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근무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 필요 조건을 갖다 따지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걸 갖다가 BHN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형태가 벌어지죠. 이 당시에 1980년에 우리 광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지금 아직까지 논란은 있어요. 간첩이 왔냐 아니었냐 뭐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1980년에는 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워낙 제일 큰 데모도 일어났고 뭐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제 큰 성장을 이뤄서
이 대한민국 망한다 망한다 했던 학자들마저도 내가 틀렸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국제금리의 어떤 구조조정을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이걸 아주 무난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1988년에 서울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벌어졌다. 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순수한 자금만 가지고는 1년 예산을 갖다 계획을 짤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미국이나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일본에 의해서 자금이 안 들어오면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자금이 안 들어오면 1년 예산을 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974년 특히 저희 이 남북 적시자 회담 하면서 이 그 전까지는 북한이 훨씬 더 1인당 GDP도 높았습니다. 훨씬까지 아니라도 좀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은 인구가 북한에 비해서 2배다 보니까 전체 GDP로 따지게 되면 크지만 1인당 GDP를 보게 되면 훨씬 작았다 이거죠. 그것이 74년 그 당시에 남북적시자회담 72년인가요? 그때 남북적시장 할 때쯤부터 남쪽이 좀 더 잘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독자적인 1년 예산을 짤 수 있게 돼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1980년에 들어와서 1년 예산이 이제 1조 원 정도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1조 원이라고 하는 조 단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1조 원대로 들어왔던 거죠. 자, 세계는 이 당시 어떻게 했냐? 계속 여전히 분쟁 지역이 많았죠. 특히 이제 중동 쪽에. 뭐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쪽에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쪽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이 당시에 1980년에 중국은 아주 못 사는 나라였죠.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쌍하다 할 정도로 못했던 혼자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완전히 깡통 국가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모택동이 벗어나서 이 또 새로운 어떤 쪼꼬는 어떤 영감 하나 들었으죠. 그 사람에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죠. 이게 1970년대 말인데 그때부터 해서 1980년에 발전하기 시작한다. 근데 여전히 그 당시에 중국은 못 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세계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못 산 나라들이 워낙 많아서. 그 나라 안 지원해주고 그냥 저희가 굶어 죽어라 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도 식민지를 갖고 있는 적이 있었죠. 물론 자원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을 키워줘야 되는데, 개발도상국을 키워줘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개발도상국으로서 발전한 나라는 한국하고 대만하고 몇 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싱가폴 뭐 그런 나라였고 나머지는 개판이었죠. 그래서 이 국가들마다 이거 뭐 자기네 나라 국민도 구제하기 힘들 판에 내가 왜 세계 나라를 도와줘야 되냐, 우리나라가 왜 도와주냐, 국민들마다 그런 어떤 이 하소연들을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필요 현상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요. 원조 필요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를 위해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2000년대 새천년 개발 목표라 해서 MDGs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시작되죠.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뺐는데 교육, 그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다른 나라에도 다 영향을 미쳐서 되돌아오게 되죠. 옆 나라에서 이 뭐 공장을 마구 규제 안 하고 정지 안 하고 보내게 되면 옆에 나라가 오염되는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성평등. 자, 이게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소수 성평등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이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죠. 특히 이 이슬람 무슬림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좀 제약이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한 어떤 성평등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오존층이 파괴되니 뭐 얘기 나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서로 같이 하기 위해서 이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런 8가지 등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간 게 이제는 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이 어떤 이 중앙의 어떤 그 국제 기구에 의해서 이 그 저개발 국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이 정책이 새로 하나 구축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단체가 바로 유엔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저번 때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지금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ODA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 갖다 공적 개발 원조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공적 개발 원조를 해주기 위한 것이 이 ODA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 공적 개발에 의해서 이 그 이제 그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주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적 개발이니까 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국가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공적 개발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그 비정부 기구에 의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 또는 이제 그 기업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PDA라고 한다. 그래서 사적 개발 원조가 되겠죠.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적 개발 원조에는 이 그 아무 의미 아무 제 그 어떤 제약 없이 또는 제 그 조건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들어가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제 그 어떤 국가를 도와준다라고 했을 적에는 앞으로 삼성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삼성의 어떤 물건을 갖다 납품하기 위한 어떤 정책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걸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해외 송금인데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 해외 송금에 의해서 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나는 어떤 자금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일로 파견되는 간호사와 광부들에 보내는 그 해외 송금,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 독일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다른 나라들은 안 빌려줬어요. 한국에다 빌려면 밑빠진 독일에 왜 돈을 못 냐? 왜 못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걸 담보를 해서 이 그 돈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해외 송금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한테. 그래서 발전하게 되는 그 하나의 왕실이 되죠. 지금도 이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이 그런대로 저희 그 빚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자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해외 송금을 해요. 뭐 좀 제 미안한 얘기인데 그 여성들은 해외 제 그 파출부로 취업하고 또 많은 제 그 전 세계 제 또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가수로 많이 나가 있어요. 뭐 호텔이니 그런데 제 그 야간에 이 노래 부르는 사람 보게 되면 제 필리핀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해외 송금하는 당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국가 발전을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이제 여기서 이 해외 송금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그 자기 소속의 어떤 국가를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나라 아니면 기업이 보내주는 것도 있다라고 또는 저게 또 때로는 이 교회와 같은 어떤 단체에서 이 자금을 모금해가지고 어려운 국가에 재난을 당한 나라에 보내주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국제개발이나 ODA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구촌으로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뺄게요. 발전은 외우기 전에 당연한 얘기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정치 안정 뭐 리더십 당연한 얘기겠죠. 자, 발전 장애를 가져오는 조건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 단어로 딱 거버넌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공직사회에서의 얘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공직사회, 그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뭐 국가 조직도 그렇고, 보게 되면, 뭐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걸로 볼 수도 있죠. 과거에는 뭐 하나 하려면은, 이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인 게 많았죠. 제가 이제 구청 와가지고 하다못해 호적 등본 하나 뜨려도 자기 옆에 서 있지 말라고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큰소리 뻥뻥 쳐대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소리 질러고 되고 자기들이 더 큰 거. 지금은
찍소리 못하고 아주 이 부들부들하고 야근야근한 어떤 이 상대 웬만한 이 대기업의 이 영업사원만큼의 친절함을 베풀고 있죠. 근데 이런 공무원 조직이 부패하게 되면 나라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죠.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무원 조직이나 뭐 하면서 이 어딘가에 허가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서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또는 병역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했을 때 부패와 연루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라는 뭐 파탄에 들어가는 거죠. 부산에 뭐 LCT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거버넌스와 정부, 그 다음에 특히 이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간다면 이 우리 뭐 국회의원의 어떤 조직들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 상당한 부패에 연루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발전이 아무리 정부 간의 ODA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도 이 발전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도 이런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뭔가 하면서 개도국임을 도와줬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럼 정치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국회의원들은 그 나라의 가 발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거는 그냥 표면상의 얘기고, 실제 속마음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빠지 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일단 여의도 입성이 문제, 그게 가장 핵심인 것이, 국가가 일루 가든 절리 가든 쫄딱 망하든 일단 그거는 차후 얘기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거 했지 그리고 사진 찍는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엄청나게 큰 삼성 병원 같은 거 하나 떡 지어주고 그 앞에서 그쪽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고 내가 이런 거 했어라고 해서 나는 ODA라고 하는데 발전하는데 기여했어라고 얘기한다면 넌센스다 이거죠. 그 지역의 국민들이 또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대형 병원에 갈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못 가죠.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런 대형 병원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결국은 이 국민들이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이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들어가는 유지비도 들어가고 장비들도 들어가고 그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아주 조그만한 보건소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개 지어는데 그러면은 조금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 일관성이 없어서 이 발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이 공여국이 수원구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정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확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바꾸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일관성 없는다든지 아니면 사진 찍기 만주하는 어떤 정책이 산다든지 하는 조건에 따라서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수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뭐 당연한 뭐 이해 관계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뺄게요. 당연한 뭐 시민사회도 있고 그냥 일반 국민들도 있으니까. 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이제 이렇게 해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 서로 원조 필요 현상을 좀 서로 간에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국제협력의 이 새천년 개발 협력 계획 목표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됩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15년 계획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최초에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단위로서 이 국제사회에서 이 목표를 갖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게 태도된 것이 이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해서 MDGs라고 하고 우리는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걸 정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세계적인 문제, 이
빈곤, 질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갖다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왔고 특히 이 그 이전에 2001년에는 이제 모르겠지만 한 1960년도 50년대까지 국제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월드뱅크에서 이 빈곤층을 최빈곤층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을 빈곤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500원, 2,000원 가지고 도 최대 못 사는 사람들의 빈곤층을 최대 반으로 축소해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 새천년 개발 목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먼저 얘기하지만 단점은 이 그 공여국 위주의 어떤 정책을 세웠다는 것이죠. 수원국 받는 쪽에서 이런 게 필요하게 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받아.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이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없는 체제다 보니까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를 8개의 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를 다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작하긴 했겠지만 최대로 다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절반은 성공이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르냐. 이거 첫 술에 배부르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2015년까지 하고 2016년부터는 또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8개 목표를 가지고 했고 거기에 세부 목표를 가지고 또 정했고 하나하나에 또 8개를 또 21개로 나눴고 그러고 나서 그 세부 목표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 지표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18개로 시작했는데 2007년 중반쯤 와가지고 21개로 저희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책을 보게 되면 2007년 이전에 나온 책을 보게 되면 18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최근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21개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6년 그때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21개로 보시면 되겠고 60개 달성 지표를 정했는데 달성 지표를 완벽하게 통과한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런대로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성공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 이거죠. 자, MDC 배경을 보게 되면 이거 안 없어지나? 자, 일단 목표 8가지라고 했는데 그중에 7가지를 먼저 보게 되면 이 2015년까지 절대 빈곤, 다시 말해서 1달러 수준의 사는 주민 전 세계 그 주민의 수를 반으로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표 2는 이 모든 국가에서 그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학교까지 그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학교 진학률이 7, 80%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대학 교육도 이 결국은 보편교육이 돼버렸어요.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대체적으로 모든 저희 선진국의 국가들이 이 대학 교육이 좀 저희 이 보편화 그 교육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조차도 못 나오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2015년까지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차별 근절을 하자. 그래서 양성평등. 자, 이 당시에는 얘기 나온 것이 그래서 이 양성평등, 평등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이때부터 젠더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사실 젠더라고 하는 말은 이 약간 좀 저희 그 성을 갖다가 이 그 트랜스젠더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썩 좋은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젠더라는 얘기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5핀짜리 이제 걸로 충전을 하는데 이 타입 C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거 젠더라고 얘기하죠. 그 젠더라고 하는 의미는 이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 성적인 변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걸 젠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조금 좀 저희 그 변동해서 너나 나나 없이 지금 쓰고 있는 조금 좋지 않은 용어가 이제 그 활용화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들이 젠더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젠더란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는 2015년까지 이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높지 않죠. 근데
이 영유아 사망률이 3분의 2로 감소하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 대통령, 부탄의 뭐 어떤지 그 삶의 질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탄은 최빈국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북한하고 같은 수준의 빈국.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런 나라의 이제 삶의 질이 높을까요? 이런 문제. 하여튼 이제 그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 3분의 1로 감소시키자. 여기 부탄 같은 나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도 산모 사망률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부인과가 줄어들었죠. 의료 분쟁으로 되게 고통당하기 싫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돈 많이 버는 대로 하겠다 의사들이 뭐 그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냥 애기 낳다가 이뭐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로 내서 애가 뒤집어졌다든지 그리고 산모들에 대한 거를 정기 검진을 해야 되는데 이 또 뭐 여러 가지 그 아기를 갖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 감염증들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해서 아기 낳다 죽는 사망률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산모 사망률이 큰데 그것도 4분의 3으로 감소시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료 서비스율을 좀 더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2015년까지 의료제도도 한번 기초의료제도를 좀 개선해보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대형 병원을 지어주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의료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게 되면 보건진료제도 같은 것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 보게 되면 에이즈가 아주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에이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에이즈 감염률이 높을 수가 있죠. 수직 감염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후진국병이라고 하는 폐렴이 또 많이 돌 수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폐렴이 많이 도는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어떤 이제 그 기초의료제도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얘기고 우리나라는 일단 기초의료제도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최소한의 그 진료를 받아서 이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계속 놔둬서 악화돼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큰 사건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보자. 또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약간의 기형을 갖고 태어났는데 언청이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종교적인 어떤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뭐 조상이 죄를 져서 그렇다니 뭐 그런 식의 헛소리를 하면서 이 그 국민들을 갖다가 이 굉장히 좀 이제 따돌리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단한 이제 수술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이런 것들 해줄 수 있게 기초 의료를 만들자. 그 다음에 제 목표 7로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환경이 이 우리나라 얘기하게 되면 과거에는 물이 한강물은 깨끗했는데 지금은 더럽고 뭐 그런 얘기가 사실 잘못된 얘기예요.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이제 깨끗이 할 수 있는 뭐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수질 오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자원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이 환경도 사실 이제 깨끗하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온통 저기 한양 거리에는 오물이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길에 가면서 우물을 피해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런 식의 지금은 아주 깨끗한 국가라고 하는 말을 들 정도로 그만큼 환경은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 재원을 제대로 갖춤으로 해서 결국은 기초의료제도, 목표 6에 해당되는 기초의료제도에 해당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주변 국가까지의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을 갖다가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는 측면까지 나온 거죠. 목표 8은 제가 여기 뺐는데 요거예요.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 자, 이런 걸 갖다 이제 우리 뭐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도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잘 가축하자라는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에 대한 걸 잘 구축하자는 얘기.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들 이제 앞으로 보실 거예요. 8가지. 이렇게 그림이 좀 8가지를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이 새천년 개발 협력 목표였구나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지표를 갖고 있었냐 하면, 뭐 세부 목표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세부 목표가 있고 여기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뭐 보게 되면 절대 빈곤은 1달러 미만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뭐 5세 미만은 3분의 1로 줄인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타겟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에 대한 걸 가져가자. 뭐 1달러는 미만으로는 인구 절반을 줄이고, 첫 번째 절대 빈곤한데 2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한 거죠. 달성 지표죠. 어,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 여기 기아는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잘 못 먹는 사람. 그래서 2009년에는 월드뱅크에서 절대 빈곤 1.25달러로 변경했는데, 현재 2020년에 들어와서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지금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한 3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니면 2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달러라고 한다면, 또 2달러라고, 1.25달러라면 1,000원 정도죠. 사실 우리나라 1,000원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콜라 하나 잘해야 그 자판기에서 사 먹어요. 그것도 저희 조금 싸구려 한서대학교 안에 있는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세금 안 내는 자판기 정도지, 조금 비싼 데 가면 다 1,000번, 1,200원, 뭐 그래서 그것도 뭐 못 뽑아 먹는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빈곤층에 대한 이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좀 저희가 먹고 살기 있게 해주자. 이 사람들 굳이 안 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죽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해적이나 도둑질하는 걸로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편적 초등교육인데 여기서 이 전 세계 남녀 동등하게 교육하자라고 하는데 그 목표 2는 다시 말해 타겟 3에 해당되는 거는 발성을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들에 대해 입학은 달성을 했는데 얘들이 졸업하기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학생들이 잔뜩 들어와요. 우리 제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 사립초등학교는 60명 한 반에, 공립은 70명. 그나마 또 그것도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돼가지고 학교가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수업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콩나물 시루와 같은 데다가 학생들을 때려 넣는 거. 뭐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어떤 목표를 정한 거죠. 그리고 학교 시설에서의 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 실험 개전에는 어떻게 되고 도서관의 책은 얼마가 되고 뭐 그런 거는 맞추지는 못했다 이거죠. 하여튼 단순하게 몇 명의 어린이들이 입학을 했는지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했다. 목표 3은 성평등 그러는데 사실 성평등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로 그냥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성의 능력이 축출하면 여성이 고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성과 남성의 어떤 문제에서 여성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 어떤 이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죠. 뭐 불편한 것인지 신성함인지 모르겠지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어떤 몸의 어떤 이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아기를 낳고 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여성들의 어떤 직장을 임신한다든지 그러면 직장을 못 갖게 하는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여성을 좀 이 취업을 우대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거를 할때 젠더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로 썩 좋은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사망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라고 하는 분야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우리나라도 이 서해안의 좀 섬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말라리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지역에 여행을 하고 오게 되면 헌혈을 안 받아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몇 번 이제 학생들하고 갔다 왔기 때문에 이 헌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5년 동안인가 못하죠.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가 전 세계적인 질병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특히 점점 아열대화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질병 퇴치에 대한 걸 바로 목표를 정하고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인데 환경은 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 계속 물려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서 일단 이제 그 생활 여건으로서 식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이 더러워서 계속 그 물속에 사는 기생충에 의해서 그 물을 먹고 나면 나이가 한 30에서 40대게 되면 이 실명하는 곳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일부 지역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를 해서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 주자라는 문제들이 여기 된 거다. 자, 그다음에 파트너십 구축.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 무역금융인데 이 말은 좋아요. 그래서 이 그 국제적으로 서로 그 윈윈하는 전략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무역과 금융 시스템. 근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이 선진국들이 이 금융 시스템으로 많이 갔죠. 뭐 캐나다, 미국 다 이 금융 시스템으로 많이 갔어요. 물론 무기도 만들고 미국에서 하긴 하지만 이 왕년에 이 일본하고의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그 전자제품 나오고 일본에서 전자제품 나오고 한국에서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나오다 했는데 지금 미국이 전자제품 직접 만드는 경우 별로 없죠. 그리고 대부분이 금융 시스템이나 아니면 무기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또 교육 시장으로 넘어갔죠. 이런 식의 예, 뭐 하면서 차별 없이 하자는데 사실 차별이 없어질 수가 없겠죠. 결국은. 얘들 이제 말은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최빈국들 특혜에 역점을 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특별한 필요성이 역점을 두는데 최빈국들이 왜 최빈국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 알량한 자원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사실 저희 이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물려주게 되면 자손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죠. 자식들 간에. 그리고 서로 얼굴도 안 봐요. 근데 아예 부모님이 가난하시게 되면 물려줄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 형제가 아닌 우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런 식의 뭐 최빈국들이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부정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최빈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그 물건에 대한 걸 얼마만큼 수출해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게 쿼터 완전 변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최빈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되게 좋은 그 지역 물건들이 아니라 뭐 보면은 뭐 단순한 어떤 이 놀이개 수준의 거 손으로 만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잡하기도 하는 어떤 그 지갑이라든지 하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뭐 조금 잘 만들면 양탄자 뭐 요 정도지 뭐 반도체가 나온다든지 전자제품이 아주 질 좋은 전자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판다고 한들 이득이 별로 남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발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최빈국들은 무조건 최우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특별 대우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하지만 줘도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도 잘못하면 다시 최빈국으로 떨어져요. 왕년의 최빈국이었듯이. 그 다음에 뭐 내륙 해독이라고 하는데 바다를 끼지 않는 나라들이 있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하는 나라들은 바다가 없어요. 몽골 이런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백길이 없으면 물류 비용도 많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 뭐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 아까 뭐 바레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 아까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석유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나마 석유도 없고 아주 조그마한 뭐 이그
오스트레일리아 근처에는 뭐 이제 키리바시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섬들 또는 이제 뭐 거기에 보이는 쿡아일랜드 이런 섬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자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갖고 우리가 좀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이 유엔이 주축된 개발 계획 8가지 개발 계획을 정한 거죠. 거기에 36가지인가 61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정했다. 자, 뭐 환경에 대한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나면 이런 걸 정하고 나면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잘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인 걸 갖다가 UN 중에서도 유엔은 산하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UNDP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UNDP 어디서 이런 걸 이행 점검하냐라고 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ODA 자격증 시험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단순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MDGs 이행 점검은 어느 곳에서 하나 뭐래죠? 1번 UNDP, 2번 월드뱅크, 3번 OECD 뭐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UNDP에서 한다. 그리고 매년 MDGs 보고서를 발간했었다. 2015년까지. 자, 그러면서 이행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MDGs가 이제 끝났죠. 2015년에 이 개발 목표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죠. 부정적으로 이거 뭐 별로 제 이거 목표한 걸 못 이뤘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가 돼도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겠고 제가 보기에도 긍정적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100% 처음부터 만족을 못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억 명에 달한 인구가 절대 빈곤 상태를 탈피했어요. 아까 1.25달러가 2000년 시작에 월드뱅크에서 정했다. 절대 빈곤층이라 했는데 10억 명의 인구가 1.25달러 이상의 보다 더 많은 그 비용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1.25달러 가지고 이 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자, 그래서 국가 정책은 잘 사는 사람한테 줄 필요 없어요. 이 선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한테 돈이 조금 더 많이 가겠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육체적인 어떤 장애 때문에, 또는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못하는 경우, 또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장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볼봐야 되는 가정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해 줘야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뭐 몇천 원 가지고 지원해 주면은 저희 주남 안 하게 되겠죠. 아까 뭐 2만 원 가지고 우리 뭐 통신비 지원해 주는 그런 논란이 되듯이 지원해 주려면 일부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때 그 선별적인 지원해 줘야 된다. 자, 여기 그 선별적 지원에 의해서 1억 명이 잘 살게 됐다. 또 하나가 이 남아가 어린이들, 남자 어린이들만 초등학교 입학률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여자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률이 크게 증가했다. 물론 입학률이 증가했다예요. 졸업률이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시설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입학까지는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입학하고 그 다음날 그 자퇴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자료에 빠졌다. 입학은 하여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파트너십 구축은 잘 됐다. 자,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다 후진국에 가도 개발도상 가도 영어 잘하죠.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다 영어하고 프랑스어 다 건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 구축이 잘 갖춰져 있죠.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없고 또 더더욱이 그런 나라들 가게 되면 인프라 구축은 뭐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같은 경우는 무선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무선 통신에 의해서 모두 그 시설들이 잘 갖춰질 수가 있어서 인프라 구축도 어렵지가 않단 말이죠. 하여튼 파트너십 구축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MDGs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여기 이거는 생략할게 평가에 대한 거. 자, 이것도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한번 볼게요. 세부 목표의 경우 절대 빈곤이 감소했고 교육과정에서 남녀 이 비율이 그 균형 비율이 됐다. 그래서 여아에 대한 어떤 교육이 많이 좋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남자 여자 비율 교육에 대한 것이 큰 문제가 없어졌는데 여전히 무슬림 국가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특히 저희 얼마 전까지 나왔던 저희 파키스탄에 나 아프가니스탄에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은 절대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었죠. 왕년에 저희 영국 식민지에는 굉장한 저희 선진국 수준에까지 갈 정도로 저희 화려했던 아프가니스탄이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여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뭐 이제 뒷거리도 못 다니게 다니고, 그 다음에 이 히잡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얼굴이 가리는 차도를 쓰게 만들었죠. 그보다 더한 것들이 눈만 살짝 가리에 그물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그거를 만들어서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위를 완전히 확 낮춰버린 거죠. 그것이 MDGs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에서 이 여성의 어떤 입학률이 굉장히 늘어났다. 교육과정에서 늘어났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도 그렇지만 에 의해서도 그렇겠지만 일단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파트너십과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서 질병이나 깨끗한 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TV에도 간혹 보게 되면 뭐 이제 돈을 이렇게 좀 이제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월 이제 뭐 많이 나오죠. 그런 그건 이제 세계적인 지원인데 그에서 보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꽤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것들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죠. 왜 그거 먹고 있는 걸 찍는지 그, 그런 먹지 못하게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될 판에 그런 거 먹는 모습을 찍는 그런 어떤 카메라맨들도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제 이 눈물샘을 자극하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 뽑아드는 이제 아동 기금들 뭐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영국의 옥스팜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원 단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사랑밭도 있고 뭐 있는데 옥스팜이라고 하는 데서는 한때 참 이제 그런 국민들한테 전 세계 국민들한테 자기들의 어떤 지원금을 받으려고 별의별 되게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좀 맞지 않는 세계적인 거짓말을 이렇게 부풀려 하는 얘기들도 좀 하지 않았냐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제 식수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자, 이 성과 중에 하나는 제일 아래에 있는 원조 피로 현상 극복 계기가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1990년대까지 개도국에 아무리 지원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했는데 좀 제 유엔이라고 하는 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제 성장을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초등교육이나 양성평등 등의 이제 목표를 정했고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목표를 많이 안 뒀던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이 취업과 젊은 사람들의 취업, 10대들의 취업, 20대들의 취업,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 수원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죠. 공여국에도 있는 문제죠. 우리나라의 젊은 층, 제가 여러분들 보면 불쌍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때는 제 매년 뭐 5%, 6% 심하면 뭐 더 많이 되는 8%, 9%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계속 공장을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대학 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데모만 했던 사람들 다 취업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했냐면 나중에 지금은 내가 민주운동을 했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라고 한 자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했는데 요즘은 죽게 살자 해도 취업이 잘 안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다 수원국에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공여국에도 있는 문제다. 취업에 대한 거, 청년 실업. 그래서 이런 같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공여국에는 마치 문제가 없고 수원국에만 있는 것처럼 어떤 계획을 세웠다,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제 그 병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수원국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제 그 병원이라고 한다면 이 대형 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진료소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 얘기 안 듣고 공역국에서 대형 병원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공역국 중심의 목표를 정했다. 이거 해 그냥 우리가 주문 주는 대로 받아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MDGs의 한계였어요. 뭐 어쩔 수 없어서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계획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런 이제 그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간 건 아니고 네 번의 전체적인 회의를 거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1차 2002년에 로마에서 한 번 했고 2차 2000년 파리에서 했고 세 번째가 2008년 아크라라고 하는 데서 이게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당시에 이 그 유엔 사무총장이 가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크라라고 하는 데서 하죠. 자,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못 살 때 이 그 가나에서 이 카카오를 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나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아크라에서 했다 이거죠. 여기 다 선진국인데 여기만 어떻게 된 게 이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조금 이제 그나마 좀 괜찮지만 이 그 엉뚱한 지역에서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걸로 눈에 들어오죠. 4차가 11년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했을 때 마지막 제 그 총회인데 이때 이제 얘기한 것이 2011년, 2015년에 이 MDGs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다시 이제 그 이거에 대한 후속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여기가 논제 이 쟁점이 나오고 이때부터 계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다음과 같은 얘기다 이거죠. 이거 빼고 파리 선언 이런 얘기 이제 빼고 자, 이거 다 뺄게요. 니카라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교육에 대한 얘기 들려주려고 하다가 한 거고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한 것이 SDG라고 하는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다라는 거죠. 이게 이 그 MDGs의 성과 한계가 있었죠. 그걸 갖다 개선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하려면 이것도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 SDG, 그 SG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속 가능한 sustainable이라고 하는 거고 D는 development이고 G는 goal이에요. S는 goals라고 하는 거에 이 복수형을 만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다. 뒤에 가면 이게 뭐의 약자인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게 되면 MDGs의 한계, 공용국가 수원국 모두에 있는 문제점, 그 다음에 공용국 중심의 목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2011년 부산에서 고위급 회의를 하면서 이걸 이제 새로 정립한 거죠. 자, 쭉 이건 넘어가고 아까 했던 거 똑같은 얘기고 자, 이렇게 나온 거죠. S3까지를 보게 되면 이 그 2030년까지 개발 의지를 정해요. 자, 이것도 좀 넘어갔어요. 이렇게 정합니다. MDG라고 하는 새천년 개발 계획 목표들 8개 목표에다가 21개 세부 목표를 정하고 SDG는 이거를 17개 목표에다가 세부 목표를 169개로 늘렸어요. 그 다음에 대상은 개도국 중심에 대한 걸 가지고 했다면 개도국을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였다면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이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이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분명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환경, 그 다음에 이 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고 취업과 관련된 것도 있죠. 경제 성장과 관련된 것도. 그래서 다 같이 이, 이 파트너십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기 나온 거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보게 되면 MDGs가 있고 SDG라고 하는 거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순수하게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나오는 어떤 목표가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별도의 공간, 별도의 어떤 목표들이 정해집니다. 자, 이건 뭐 제 그 발전 과정은 이렇게 생략하고 목표들을 보게 되면 아까 8개 목표에서 SDG는 17개 목표를 정해서 또 이런 사진들이 또 많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개 목표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그 아까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MDGs라고 하는 그 새천년 개발 목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2016년부터 시작되는 거,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다라고 한다면 빈곤 종식하지 않는 거하고 기아 종식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는 걸로 같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네, 보편적 교육조직이다라는 이 양질의 교육.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여아의 어떤 입학률을 늘리자라고 한다면 교육의 질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렇게 본다죠. 또 양성평등 그러면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 유아 사망률 그러면 또 유아 사망률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8가지의 목표를 이렇게 세부 목표 17가지 목표로 놀렸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거는 이렇게 뭐 줄과 관련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목표는 17개가 있죠.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 17개까지 해서 따라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과는 여기서 성과는 절대 빈곤층을 감소시키지 않는 얘기고 개독의 국민 평균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안전한 식수를 좀 활용하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율보다 식량이나 소비 증가율을 늘려서 그 가능하다면 이제 그 사람들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그다음에 더더욱이 아랍어 같은 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맹률도 좀 감소시키자. 그래서 터키가 아랍어의 그런 글자를 다 없애버리고 그 로마자를 갖다가 갔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그 문맹률 감소도 상당히 이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되시면 아프리카 지역의 문제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보게 되는 이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추가해서 제가 저희 그 한 수업을 유튜브에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적에는 여기다 안 적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그 유튜브는 여기로 가시면 되겠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으셔가지고 여기에 제 동영상들 뭐 제가 제 전공 수업하는 것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제 그 뭐 한 2년 전까지죠. 작년인가? 작년 여름까지인데 겨울이었나? 생각 재작년이었나? 하여튼 뭐 인도네시아나 뭐 그때 갔다 왔던 것들 그 동영상 만든 것들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오늘 수업했던 거 국제개발 협력과 뭐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거에 대한 동영상도 여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유튜브. 유튜브에 대한 건 여기로 보시면 되겠고 제 거. 그 다음에 아까 뭐 출결에 대한 것들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 유튜브를 그 수업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 학생들에 대한 거는 분들이 참여한 걸로 수업 참여한 걸로 참여로 전환하겠습니다.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결석이나 지각으로 되시는 분들이 지각은 없고 결석으로 5분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다 참여한 걸로 저번 거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또 전원 다 참여한 걸로 일단 해놓고 다른 교수님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간섭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제 수업에 한해서 저번 주 수업하고 오늘 수업에 한해서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보시고 그 수업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 다 참여한 걸로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은 참석으로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라는 건 출석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뭐 중간고사쯤 되면 시험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시험 문제를 중간고사 때까지
여러 교수들이 강의하신 분들이 나눠서 이제 그 낸 거를 이 배 교수님께서 이 그 취합하셔가지고 문제를 내실 거기 때문에 이 그 아마 배 교수님께서 결정하시게 될 거예요. 뭐 문제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채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내는 문제는 단답형 아니면 이 선택형 문제로 나오게 되겠죠. 한 5문제, 10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 교수가 4사람이 된다면은 이 그 4명씩 4명이면은 5문제 한 20문제가 될 테고 그다음에 이 그 배 교수님 하시고 해가지고 전체 시험 문제가 구성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제가 수업했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문제, 농수산에 대한 걸 가지고 하라고 돼 있었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이걸 다 섭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SDGs까지 했는데 SDGs는 굉장히 좀 저희 그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았죠. MDGs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 그 제가 했다라고 보시고 수업을 하시고 SDG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의 약자인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